나는 어려서부터 일을 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품팔이를 다니며 겨우 하루의 밥을 벌었다. 그때 나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다. 열심히 일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일은 늘 나를 지치게 했고 돈은 늘 나보다 빨랐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손이 거칠어져도 내 주머니 속에는 바람만 돌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노동의 한계를 느꼈다. 몸으로 버는 돈은 결국 몸이 멈추면 함께 멈춘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나는 그 질문을 품은 채 일과 돈의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서울 변두리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 한 상인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주문을 조정하고 돈의 흐름을 읽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그 사람의 지갑은 내 것보다 수십 배 두꺼웠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데 왜 나는 이토록 가난한가?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깨달았다. 돈은 단순히 일의 대가가 아니라 신뢰의 대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나에게 일을 맡기면서 단순히 노동력을 사는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을 사는 것이었다. 신뢰가 쌓이면 일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일의 크기가 결국 돈의 크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일하는 방식부터 바꿨다. 단순히 손으로 일하지 않고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켰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한마디의 평판이 나를 살렸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값졌다. 돈은 잠시 내 주머니를 채웠지만 신뢰는 평생 내 삶을 먹여 살렸다. 그 후 나는 모든 사업의 출발점에 신뢰를 놓았다. 공사 현장에서도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늘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도 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맺은 거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신뢰의 부산물입니다. 신뢰를 쌓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을 쫓으면 신뢰는 떠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시골 현장에서 하청업체 한 곳이 부도를 냈다. 그 회사 대표는 울며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망했습니다.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이지만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사람들은 내게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 사람은 나를 찾아와 빚을 갚고 다시 나와 함께 일했다. 그가 내게 남긴 한마디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회장님, 저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보다 신뢰가 먼저다. 신뢰 없는 돈은 모래 위의 성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하루를 일하고도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세상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 노력 위에 신뢰가 얹혀야 비로소 돈이 흐른다. 신뢰는 시간과 진심으로 쌓는 것이다. 나는 10원을 벌 때도 남의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억을 벌 때도 그 원칙을 지켰다. 돈은 신뢰를 시험하는 도구다. 돈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낸다. 정직하지 않은 부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는데 평생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한 번의 거짓말이 10년의 노력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다. 늦게라도 지불하고 힘들어도 계약을 끝냈다. 그것이 내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이었다. 나는 내 사업의 출발점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신뢰로 시작해 신뢰로 끝냈다. 그 철학이 없었다면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강, 조선, 건설, 그 모든 것은 신뢰 위에 세워졌다. 돈은 그 뒤를 따라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루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사람을 쫓았다. 사람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그날의 품팔이 청년에게 말해주고 싶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쌓는 게 먼저다. 그것이 너를 진짜 부자로 만들 것이다. 돈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버는 것이다. 마음이 정직하면 언젠가 세상은 그 마음의 값을 치른다. 그리고 나는 그때의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했다. 돈은 일의 대가가 아니라 신뢰의 대가다. 이것이 부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두 번째 원칙을 말하려 한다. 돈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돈의 흐름을 읽는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돈을 뻗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불안했고 돈이 손에서 멀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수록 돈은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쫓는 사람을 피하고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 모인다. 돈은 강물과 같다. 움켜쥐려 하면 흘러가고 방향을 읽으면 따라온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기까지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어느 날이었다. 한강다리 공사를 맡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폭우로 현장이 망가졌다. 자재가 떠내려가고 인부들이 손을 놓았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나는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 흐름이 내게 말을 걸었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흐름에 올라타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돈도 사업도 인생도 결국 흐름이라는 걸 나는 곧바로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반대로 밀어붙였다. 비가 그치기도 전에 다시 자재를 조달하고 현장을 재정비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공기를 단축시켰고 나는 그 일로 평판을 얻었다. 정주영은 흐름을 읽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 후 나는 어떤 일이든 흐름을 먼저 봤다. 시장의 흐름, 사람의 흐름, 돈의 흐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세상의 리듬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문을 읽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흐름을 찾았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디에 희망을 두는가, 그것을 읽을 줄 알면 돈은 따라왔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나 흐름에 휩쓸리지는 마라. 흐름을 읽을 때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법이었다. 한 번은 외국의 건설 시장이 막 열리던 시절이었다. 모두가 해외 진출을 두려워할 때였다. 나는 정부 인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비행기를 탔다. 아직 위험하다. 시기상조다. 모두가 만류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흐름을 타는 사람만이 앞서 나갔다. 나는 현지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고 누구보다 먼저 계약을 따냈다. 그것이 훗날 현대의 해외 건설 신화를 열었다. 돈의 흐름을 읽는다는 건 단순한 감이 아니다. 그건 시간과 경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 나는 늘 사람들의 표정을 봤다. 시장의 분위기를 느꼈다. 사람들의 말보다 그들의 침묵에서 진실을 읽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불안이 커질 때는 현금이 쌓이고 희망이 피어날 때는 자본이 흐른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의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곧 시장의 흐름이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할까? 그것만을 고민했다.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말렸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봤다. 석유시대의 도래와 중동의 성장, 그리고 해상운송의 폭발적 수요. 그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흐름의 필연이었다. 그래서 나는 밀어붙였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다. 사람들은 종종 타이밍을 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운은 흐름을 읽는 눈이 만든다. 세상에는 기회가 없다가도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늘 생긴다. 흐름을 읽는 사람은 운을 만든다. 내가 깨달은 두 번째 돈의 원칙은 이것이다. 돈은 흐름이다. 고여있는 돈은 힘을 잃지만 흐르는 돈은 기회를 만든다. 돈을 흘려야 돈이 돌아온다. 나는 돈을 쓸 때도 그 흐름을 끊지 않으려 했다. 불필요한 소비는 피했지만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키우는 데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것이 돈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한때 한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장님, 요즘 돈이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많이 벌면 되지 않겠나? 돈은 순환해야 산다. 흐름이 끊기면 조직도 죽는다. 사람도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여 돈을 쫓지 말라. 흐름을 쫓아라. 지금 눈앞의 이익보다 세상의 움직임을 보라. 돈은 늘 움직인다. 그러나 방향을 읽는 자만이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한강 다리를 기억한다. 폭우가 쏟아지고 흙탕물이 휘몰아치던 그날, 그 강물은 내게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 멈추면 침몰하고 흐르면 살아남는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신조가 되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세상의 흐름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 속도를 읽는 것이다. 돈은 멈춰 있는 자의 손을 떠나 흐름을 이해한 자의 품으로 향한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 원칙을 깨달았다. 기회는 계산보다 빠르다. 머뭇거리면 흘러가고 망설이면 사라진다. 흐름을 읽었다면 다음은 결단이다. 나는 그 결단으로 수많은 위기를 돌파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다. 기회란 녀석은 참 성미가 급하다. 한순간 스쳐 지나가고 그걸 잡으려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살며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기회는 계산보다 빠르다. 머리로 따지고 있을 때 세상은 이미 한 발 앞서간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기회를 보는 사람과 잡는 사람, 부자는 후자다. 내가 사우디에 처음 갔을 때를 잊을 수 없다. 그곳은 그야말로 끝없는 사막이었다. 바람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하늘은 타오르듯 붉었다. 나는 그 땅 위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시를 세워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여긴 불가능합니다. 장비도 인력도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이 되자. 그 한마디로 시작된 도전이 현대건설의 신화를 만들었다. 기회란 준비된 자의 발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발을 내딛지 못한다. 왜냐하면 위험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위험 속에서 기회를 봤다. 남들이 포기한 그 자리가 바로 내 출발선이었다. 사우디 현장에서 나는 매일 싸웠다. 모래 폭풍이 불면 장비가 멈추고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사람들의 기운도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이 사막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이겨내면 이 모래 위에 도시가 세워질 거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의 확신이 그들의 에너지가 되었다. 결국 그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완성되었고 그 한 번의 성공이 세계가 우리를 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기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산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손익을 따지고 조건을 분석한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숫자보다 빠르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 부딪혀라. 몸이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 실제로 내 인생의 큰 성공들은 모두 이성보다 본능이 빨랐던 순간에서 나왔다. 한 번은 일본의 한 조선회사 임원과 미팅을 하던 날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정 회장,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경험도 기술도 없잖아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술을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몇 주 뒤 우리는 실제로 기술을 사왔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현대조선소는 세계 최대의 조선사가 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두고 기적이라 했지만 나는 단순히 빠르게 결단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위험을 감당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나는 위험을 감당한 게 아니라 시간을 아낀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인다. 기다리는 자는 뒤처지고 결정하는 자는 앞선다. 머뭇거리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세 번째 원칙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행동은 선택이다. 기회를 잡는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욕을 먹었다. 그러나
그 실패들이 모여 내 성공의 벽돌이 되었다. 나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겼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지나갔다. 오직 지금만이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미루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고 결과를 통해 배우는 것,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나는 늘 말했다. 기회는 발밑에 있다. 다만 그걸 밟고 지나가느냐 붙잡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은 눈앞의 불편함을 두려워하고 안정만을 찾는다. 그러나 안정은 기회의 무덤이다. 안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 나는 늘 불편함 속에서 다음 길을 찾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건설 시장이 포화 상태였을 때 모두가 해외 진출을 주저하고 있었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바다를 넘어야 살아남는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러자 나는 한 문장을 던졌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를 띄웠다. 그 결정이 수십 년 후 현대라는 이름을 세계에 새겼다. 나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 적이 없다. 완벽한 시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이 맞아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조건이 맞는다. 그래서 나는 늘 앞서 움직였다. 남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나는 현장으로 갔다. 남들이 회의할 때 나는 계약서를 썼다. 그 속도가 내 무기였다.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사람을 시험한다. 준비된 자, 결단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 그리고 그 문은 한 번 열리고 바로 닫힌다. 나는 평생 그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두려웠지만 내 발은 늘 앞으로 나갔다. 세 번째 원칙은 나에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었다. 계산보다 빠른 결단. 그게 부자의 습관이다. 부자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부족한 채로 시작하고 가면서 채운다. 행동이 생각을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기회가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두려움 때문에 붙잡지 못한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전환점일지도 모른다. 기회는 늘 불편한 얼굴로 찾아온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말라.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떠난다. 행동하는 순간 인생은 바뀐다. 이것이 부의 세 번째 원칙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원칙을 통해 말하려 한다. 리스크를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부는 오지 않는다. 부자는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 도전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무모함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리스크를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부는 오지 않는다. 세상은 늘 안전한 길을 권한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안전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멈추면 끝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잇는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라며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 바로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그 절박함이 내 인생을 움직였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멈추면 내일은 있는가? 답은 언제나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늘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으로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그랬다. 은행에 담보로 걸 재산이 없었다. 단지 내 이름 석자와 할 수 있다는 확신뿐이었다. 은행 직원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책임 못 질 일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신념이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위험 속에 돈이 숨어 있었다. 남들이 무섭다고 돌아서는 그 순간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때마다 세상은 내게 보상을 줬다. 물론 실패도 많았다. 그러나 그 실패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리스크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성장시켰다. 한 번은 중동 플랜트 공사 때였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고 모든 걸 걸어야 했다.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은 불안했고 계약 조건도 불리했다.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이번만큼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가자.
이걸 성공시키면 우리는 세계 시장에 들어선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몇 달 동안 낮에는 불더위, 밤에는 모래바람, 그리고 끝없는 공사.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해냈다. 그 계약 하나가 현대를 세계로 올려놓았다. 그 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용기 있는 자를 시험하고 결국 그에게 기회를 준다. 돈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의 손으로 흘러간다. 리스크 없는 부는 없다.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은 늘 평범하게 살고 위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특별한 길을 걷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성공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다. 계산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결단은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이 뜨거워야 위험을 이길 수 있다. 차가운 머리로는 세상의 바람을 견딜 수 없다. 나는 리스크를 감당할 때마다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을 믿고 걸었다. 실패하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수많은 불안이 나를 흔들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생긴다. 그 믿음이 내 발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 많은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위기는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나는 IMF 때도 그랬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때 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이 기회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위기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선물이다. 그 말 그대로였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더 확대했고 내수 시장을 재정비했다. 남들은 주저앉았지만 우리는 달렸다. 위험은 늘 옆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위험을 두려움으로 보면 발이 묶이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날개가 열린다. 나는 늘 위험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것이 내 사업의 철학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무섭다고 멈추면 평생 남의 뒤에 서야 한다. 그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덧붙였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말라.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위험을 다루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문다. 그리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것은 실패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다. 절반의 마음으로는 절반의 결과만 얻는다. 전부를 걸 때 세상은 전부를 준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리스크를 감당할 용기가 부자의 네 번째 원칙이다.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안전한 손보다 용기 있는 손을 찾는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이 당신을 삼킨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바로 그것이다. 돈의 방향성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벌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지만 쓸 때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돈의 종이 된다. 나는 일찍 깨달았다. 돈은 쓰는 사람의 철학을 따른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단지 목표로 삼지 않았다. 돈은 수단이었다. 그 수단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고 믿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의 한 푼이 미래의 100푼을 만든다.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고민했다. 이 돈이 내 욕심을 채우는 돈인가 아니면 내 꿈을 키우는 돈인가. 그 차이가 인생을 갈랐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막 성장하던 시절 어떤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여유도 생겼으니 사택을 지으시죠. 편하게 지내셔야지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은 나보다 일꾼들이 편해야 할 때다. 그리고 대신 현장 숙소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식사를 개선했다. 그 후 그 임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직원들이 요즘 얼굴이 다르네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게 돈이 살아 움직이는 방법이야.
돈은 단지 계산서 위의 숫자가 아니다. 그건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더 작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크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흔히 절약을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절약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잘못된 절약은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고 올바른 소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나는 절약을 해본 사람이다. 젊을 때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나는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썼다. 배움, 사람, 신뢰, 그 셋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내 미래에 투자하는 돈이었기 때문이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씨앗을 심는 행위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루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돈은 흘러야 산다. 돈을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커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방향이다. 무의미한 사치나 감정적 소비는 돈을 죽인다. 반면 사람을 키우고 가치를 만드는 소비는 돈을 살린다. 나는 그걸 평생 믿었다. 한 번은 해외 고객과의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상대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사람에게 씁니까? 기계나 시스템에 투자해야 효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기계는 돈이 있으면 사지만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 말에 상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 후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의 철학이 회사를 만든 이유를 이제 알겠소.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사람의 손을 거칠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는 걸.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돈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준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은 끝없이 확장된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나는 건물보다 사람에 투자했다. 시설보다 교육에 투자했다. 수익보다 신뢰에 투자했다. 그게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렸고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돈은 즉각적인 만족보다 지속적인 신뢰를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진짜 돈의 철학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그는 한참 뒤에야 이해했다고 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돈의 방향을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되려면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다. 절약은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절약으로 돈을 모으고 철학으로 돈을 써야 한다. 돈은 모을 때보다 쓸 때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이 오히려 족쇄가 된다. 나는 늘 마음속에 새겼다. 돈은 자유를 주지 않는다. 올바른 사용에 자유를 준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그리고 이 돈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가? 그 두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잘 쓰인 것이다. 나는 그 기준으로 평생 돈을 써왔다. 젊은 시절에 나는 한 푼이 아쉬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돈은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을. 돈은 흘러야 에너지가 된다. 나는 그걸 깨닫고부터 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라. 돈은 따뜻한 마음을 향해 흐른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는다. 돈은 그 사람의 철학을 본다. 5번째 원칙. 돈은 쓰는 사람의 철학을 따른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려 한다. 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태도다. 돈은 머리보다 태도에 반응한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그 태도였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 경제 불황, 금융위기, 파산의 위기까지.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은 머리보다 태도에 반응한다. 돈은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태도가 올바른 사람에게 간다. 머리는 돈을 벌지만 태도는 돈을 지킨다. 나는 이를 몸으로 배웠다.
머리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준 건 내 태도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돈이란 걸 무섭게 배웠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쫓겨다니는 사람을 수없이 봤다. 그들은 모두 머리로는 똑똑했다. 하지만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실패 앞에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머물리 없다. 돈은 태도를 본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 책임지는 태도, 끝까지 버티는 태도, 그것이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세상은 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한다라고 대답했다. 그 태도가 회사를 살렸고 나를 살렸다.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질 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그 말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묶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전략을 찾지만 나는 태도를 찾았다. 태도가 무너지면 전략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재비가 오르고 공사는 늦어지고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임원들은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손해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책임을 계산해라.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덧붙였다.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간다. 그게 우리의 태도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완성되었고 이후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손해는 잠시였지만 태도는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 나는 늘 말한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드러난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도의 그림자다. 게으른 태도는 가난을 낳고 정직한 태도는 신뢰를 낳는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 사람들은 흔히 운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운보다 태도를 믿는다. 운은 하루를 바꾸지만 태도는 평생을 바꾼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번은 계약이 무산되어 절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 새벽 다시 공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말했다. 내가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진다. 그것이 태도였다. 돈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 태도란 상황이 나를 흔들 때 나를 지탱하는 뼈다. 그 뼈가 부러지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태도를 잃는 순간 돈도 떠난다. 돈은 냉정하다. 흔들리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한 번은 은행에서 큰 자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있었다. 담당자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담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신 나를 믿으시오.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다. 오직 태도만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믿겠습니다. 그 신뢰 하나가 회사를 살렸다. 그 후 나는 깨달았다. 태도는 담보다. 태도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언젠가 문을 열어준다. 태도는 돈을 모으는 사람의 기본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의 무기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고도 한순간에 잃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가 돈보다 작기 때문이다. 돈보다 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부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늘 경계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정주영, 내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는가? 성공이 찾아올수록 더 조심했다. 교만은 태도의 적이다. 한순간의 자만이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늘 낮은 자세로 살았다.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나는 여전히 현장에 나갔다. 거기서 흙먼지를 마시며 일꾼들과 밥을 먹었다. 그것이 나의 태도였다. 돈은 노력보다 태도를 본다. 태도가 올바른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찾아온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태도가 나쁘면 돈은 등을 돌린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똑똑했지만 믿음을 잃은 사람, 재능은 있었지만 오만했던 사람, 그들은 모두 결국 가난해졌다. 나는 돈을 사람처럼 대했다. 돈은 사람을 닮았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거만한 사람을 피한다. 그래서 나는 늘 돈 앞에서도 겸손하려 했다. 돈이 내 손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그 물음이 나를 지켰다. 태도는 위기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에는 누구나 당당하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태도가 나온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내 태도를 다듬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남 탓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인생을 끝까지 세운 힘이었다. 나는 불을 쌓는 법보다 태도를 세우는 법을 먼저 배웠다. 돈은 태도의 결과물이다. 태도가 바르면 돈은 자연히 따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인다. 6번째 원칙. 돈은 머리보다 태도에 반응한다. 태도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열쇠다. 계산보다 행동, 지식보다 믿음, 두려움보다 책임. 그것이 진짜 부자의 태도다. 그리고 나는 다음 원칙으로 나아간다. 돈은 단지 나의 능력으로 모이는 게 아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모인다. 돈은 신뢰의 거울이다. 사람을 얻지 못한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다. 공장에서, 항구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장에서 어디를 가든 사람과 함께였다. 그래서 나는 일찍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 신뢰는 그 흐름의 다리다. 신뢰가 끊어지면 돈도 끊어진다. 나는 수많은 계약서보다 한 사람의 약속을 더 믿었다. 왜냐하면 종이보다 마음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나는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사람이 돈을 만든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부가 자란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일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무너진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돈은 숫자지만 신뢰는 생명이다. 나는 평생 그 믿음으로 회사를 세웠다. 내가 현대를 처음 세웠을 때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오직 사람뿐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일한 동료들, 위험한 현장에서 땀 흘린 일꾼들, 그들의 믿음이 회사를 움직였다. 나는 그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And then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플랜트 공사 중 현지 협력사가 계약을 어기고 철수해버렸다. 현장은 마비되었다. 외국인 감독관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건 끝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떠났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오. 남은 사람을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남아있는 기술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내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결국 우리는 공사를 완수했다. 고객은 감동했고 현대의 이름은 중동 전역에 알려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신뢰는 기적을 만든다. 신뢰는 돈보다 늦게 쌓이지만 무너지면 더 빨리 사라진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한 번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였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서류보다 중요한 건 회장님의 신용입니다. 그 말이 평생 내 머릿속에 남았다. 신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나는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걸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는 절대 잃지 않았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한 번의 거짓말이 평생의 관계를 끊는다. 한 번의 약속 어김이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의 약속을 가장 무겁게 여겼다. 나는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도 상대의 눈을 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했다. 돈보다 사람을 보고 일했다. 그 덕분에 현대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신뢰의 끈이 회사를 지탱했다. 한 번은 큰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납품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약금을 물게 될 상황이 생겼다. 담당자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상대 회사가 늦게 보낸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은 다른 어떤 회사도 아닌 우리를 다시 선택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신뢰는 단기적 손해를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 이익을 만든다는 것을 나는 평생 동안 신뢰를 돈보다 앞세웠다. 신뢰는 돈보다 오래가고 깊게 남는다. 사람은 돈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다. 돈은 남에게 맡겨도 된다. 그러나 신뢰는 절대 맡기지 마라. 그것만은 스스로 지켜라. 나는 이런 경험도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요즘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신뢰 같은 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너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거다. 신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기술이 바뀌어도 결국 사람으로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항상 사람에게 투자했다. 신뢰는 돈보다 높은 이자를 낸다. 사람에게 베풀고 믿음을 줘라. 그러면 그 믿음이 언젠가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온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배운 법칙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덧붙인다. 신뢰는 완벽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실수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 실패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뢰를 얻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책임 없는 성공을 더 두려워했다. 한 번은 큰 납품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다. 회사의 실수로 제품이 불량하게 출하된 것이다. 담당 임원이 내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들었다. 지금 바로 그 회사로 가서 사과하라. 그리고 새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라. 그 일로 회사는 큰 손실을 봤다. 하지만 그 고객은 그 후 20년간 현대와 함께했다.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였다. 신뢰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쌓는 것이다. 세상은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을 본다. 나는 늘 그걸 마음에 새겼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고 한순간의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과 신뢰를 지키려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 전자는 빠르게 돈을 벌지만 빠르게 사라진다. 후자는 느리게 벌지만 오래 남는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것이 부의 진짜 근본이었다. 7번째 원칙. 돈은 신뢰의 거울이다. 신뢰를 잃으면 부도 사라진다. 사람을 얻는 자가 돈을 얻고 신뢰를 잃는 자가 돈을 잃는다.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신뢰.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순서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으로 가보자. 부의 8번째 원칙. 돈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돈은 내게 머물거나 떠난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돈이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라.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돈은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는 내 얼굴, 내 마음, 내 태도가 그대로 비친다. 욕심으로 돈을 보면 탐욕이 돌아오고 감사로 돈을 보면 풍요가 돌아온다. 나는 평생 그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돈은 이상한 성질을 가졌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흘려보내면 돌아온다. 억지로 움켜쥐면 식어버리고 믿음으로 맡기면 잘한다. 나는 젊은 시절엔 그걸 몰랐다. 돈이란 건 손에 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돈은 결국 마음의 그림자라는 걸. 마음이 좁으면 돈도 작아지고 마음이 크면 돈도 따라 커진다. 나는 일평생 돈과 싸웠다. 벌고 잃고 다시 벌고 다시 쓰며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돈은 인간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점검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감사할 줄 아는가? 내가 사람을 먼저 보고 있는가? 돈은 속일 수 없다. 그건 나를 감시하는 가장 냉정한 동반자였다. 한 번은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진 않지만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알면 행복해진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행복의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돈을 거울로 삼았다. 매일 내 마음을 비추어 봤다. 욕심이 앞설 때 돈은 떠났다. 겸손할 때 돈은 돌아왔다. 돈은 언제나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험지였다. 누군가는 정 회장님, 돈이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다. 나는 돈에게 배웠다. 돈은 내 스승이었다. 그 스승은 가혹했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시험했다. 사업이 망하고 신용이 떨어졌을 때 나는 돈에게 물었다. 왜 나를 떠났느냐?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네가 나보다 너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돈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만 머문다는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돈은 사라지고
확신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 돈은 따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대규모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자금이 막히고 협력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그만두시죠.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은 아니다. 그 말을 하며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태양빛에 반사된 철판 냄새, 용접 불꽃의 뜨거운 소리, 그 모든 게 내 심장을 깨웠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열정이구나. 나는 그날 그걸 다시 배웠다. 며칠 후 자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흘러들어왔고 프로젝트는 재개됐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돌아간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돈은 그 사람의 냄새를 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등을 돌린다. 나는 평생 부를 쫓았지만 동시에 부에게 쫓기지 않으려 했다. 돈을 쫓는 삶은 불안하다. 그러나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은 평온하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벌기 전에 당신 자신을 세워라. 돈은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다.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삶, 신뢰를 지키는 삶,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삶, 그런 사람에게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그걸 평생의 경험으로 확신했다. 한 번은 큰 회의에서 한 중역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앞으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말하지 않는다. 인격의 깊이가 부의 질을 결정한다. 돈은 단지 그 깊이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다듬고 싶었다. 매 순간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돌아봤다. 이 욕심이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망치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왔다. 나는 돈을 통해 인간을 배웠고 인간을 통해 돈의 의미를 배웠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돈을 사랑하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을 다스리되 교만하지 말라. 돈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고 당신의 겸손을 평가하며 당신의 믿음을 확인한다. 돈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돈에게 지배당한다. 나는 부를 쫓는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다. 부의 비밀은 기술에 있지 않다. 태도에 있고 철학에 있고 인간에 있다. 돈은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마음이 좁으면 돈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넓고 진심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스스로 찾아온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돈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돈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부는 경험이었다. 돈은 사라져도 경험은 남고 경험은 다시 돈을 만든다. 그 순환을 깨달은 순간 나는 비로소 돈에서 자유로워졌다. 8번째 원칙. 돈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수없이 부서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떤 얼굴을 비추고 있는가? 그 거울 속에 당신은 부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돈에 지배당한 사람인가? 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마음이 올바르면 부는 반드시 따라온다.